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톨레랑스, 관용, 참 아름다운 말인데요.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테마시사, 바로 오늘의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관용. 자, 이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 집중, 테마 시사.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숙인의 인문학자로 불리는 분이죠. 인문공동체 책 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테마는 관용인데요.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관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공원 입구에 붙어 있는 팻말이라 그래요. 네. 이 문장이 바로 이제 톨레랑스를 가장 잘 설명한 문장이라고 홍세아 선생이 예전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톨레랑스라는 용어를 뭐 거의 최초로 전달해 주다시피 했죠. 그때 엄청 유행하는 네, 맞습니다. 개념이었죠. 네, 개념이죠. 근데 이 공원 팻말,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존중함으로써 그가 또 나를 존중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톨레랑스다, 이렇게 이제 홍세아 선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제어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제어가 아닌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이런 것을 이게 큰 의미에서 관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개념은 태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태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 태도라는 것이 네. 사실상 거기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개인의 어떤 착한 사람의 마음씨, 착한 사람은 관용적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그 어떤 태도에 대해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뭐 사실상 거의 좀 어렵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 태도지만 우리 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 시민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태도인데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화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사회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관용의 문화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네. 하나 좀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좀 살펴보죠.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전부터 뭐 라틴어에 톨레라리라는 언어가 있었고, 뭐 고명섭 기자의 지식의 발견해 보면은 처음엔 이제 참다, 견디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였는데 이제 서구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그 와중에 서로 학살을 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뒤늦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우리 사회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네. 그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톨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추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태도라는 개념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런 건 좀 도덕적이고 태도이겠죠. 근데 그 특히 프랑스에서 그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뭐 눈에 보이면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했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개념은 야, 잘못을 했다 치자, 그러면 뭐 찢어 죽이기라도 하면 좋은 세상이 오더냐, 또 복수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오해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뭔가 피해 투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태도라기보다는 약간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철학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유보를 하고 그냥 일단 태도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일단 먼저 논의를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태도라면 관용이라는 것은 다름에 대한 태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틀림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만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좀 그러니까 바로 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거 다름인데 다름과 틀림. 예. 생각하는 사람을 그걸 틀림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불관용이 나와버리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경향성은 이게 있어서 이게 폭력으로 가고 이랬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상대 의견을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보지 않고 틀렸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용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어해야 된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관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틀린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불과했구나라는 거죠. 그 홍세화 선생님의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한국은 반독재 투쟁을 하면 다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런 유산이 굉장히 깊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본주의 사회 좀 비판을 하면 강의 평가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뭐 수고하셨으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세요. 실제로? 네,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북한의 북자도 안 끄집어내도 근데 그 강한 공격성 그 댓글 그러니까 반응의 근원에는 내가 그냥 다른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저 강사는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니까 옛날 얘기 하나 제가 해도 될까요? 그 70년대 말 학번에 선배가 계신데 이분이 요즘 개념으로 소개팅을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한테 유신 정권을 막 욕을 했나 봐요. 여성분이 이제 그 다방에서 만났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제 앉았는데 그때 뭔가 초조한 기색을 보이더니 몇 분 후에 형사가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신고를 했대요. 간첩 신고를. 이거 싫어요. 그래서 연행대 가서 취조까지 당했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는 딱 그거 비슷한 걸 겪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념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라든가 혹은 뭐 육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딸은 이렇게 키워야지. 그러면 다른 얘기 해버리면 저 엉터리 육아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대화 속에 실제로 남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 본인의 편견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유보하자고 했던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다름인데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뭐가 깔려 있냐면 다원주의의 어떤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익숙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존중해야만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본질은 태도를 넘어서 의식의 문제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다원주의죠. 그러니까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근데 자꾸 이걸 다른 걸 틀린 걸로 보는 건 이론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네. 획일적으로 그러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요즘엔 뭐 그걸 뭐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져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만의 프레임을 갖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회적인 폭력이었던 게 바로 이제 종교 전쟁이었던 거고요. 종교 전쟁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뭐 면벌부 발급하고 그러면서 부패했을 때 처음에 그것을 개혁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에라스무스로 대표되는 인문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인문주의자들이 주장이 워낙 온건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의 반응을 얻지 못한 거예요.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딱 요즘 말로 하면 대자보를 붙이고 나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런 방식이 더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벌어지고 신구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학살이 일어나고 바르텔로메오 성당의 뭐 축일의 학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뒤늦게 처음에는 호응받지 못했던 인문주의자들이 다시 여기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볼테르라든가 몽테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가 바로 그때 당시 탄생한 게 톨레랑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창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속에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르다는 이유로 죽여버리면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볼테르가 이제 관용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 관용이란 말이 서구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널리 퍼졌던 계기가 종교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맞닿아 있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유일시 문제로 가고
그렇습니다. 교리의 문제로 가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비타협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사실 서구의 그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불관용적인 종교였어요. 예전에 로마에서 탄압을 받을 때는 끊임없이 로마 교황한테 소수 종교를 인정해달라, 유일신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인정해달라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된 이후로는 자신들이 국교가 되고 나서는 다른 어떤 소수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소수 종교였을 때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국교가 되고 나서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이 불관용성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이게 20세기에 와서 1960년도인가요? 그때쯤 공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처음으로 교회가 반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천여 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불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제라도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교도 이제 그 똘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의 실천은 용서입니까? 아니면 불간섭입니까? 뭡니까? 불간섭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용서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사람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이라든가 특히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국가가 특히 혹은 공동체가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간섭의 핵심적인 그렇죠. 원칙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거는 그 다음 문제가 나오죠. 용서해줬는데 왜 저래? 용서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용서는 틀림에 대한 어떤 그 행위가 되는 거지 다름에 대한 행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용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똘레랑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앵똘레랑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불간섭이 아니라 간섭하는 것도 앵똘레랑스 개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단순히 뭐 그냥 용인해주고 간섭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쟁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어떤 변화시키려고 활동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오히려 그건 얘기를 하는 일관성이 거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단주의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싸워야 되는 적극적으로 관용을 이제 그래서. 홍세화 선생님이 책에 그런 맥락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홍세화 그 선생님이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야간 운전을 마치고 광장에 딱 서서 본인이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의 감각을 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카페에 가면 또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말로는 그래서 걔들은 어릴 때부터 국어 교육, 논술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로는 막 네 생각이 옳은 줄 아냐 그러고 막 엄청 싸우면서 근데 강요가 없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하지 않는 거죠. 보통 강요를 잘하려면 편견이 딱 들어가면 되죠. 야, 너 저 사람들 이상해. 왜 그런데 하면 막 자기 고장가냐. 쟤들이 말이야 원래 그렇고 원래 그렇고 원래 그렇고 그런 말을 딱 하면 이제 오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강요가 없기 때문에 편견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대화의 장애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위축되고 그러는데 홍세화 선생님이 볼 때는 정말 평등하게 대화로서 서로 논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면서 어떤 것을 설득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뭐 조금 전에 그 관용의 실천이 용서냐 불간섭이냐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관용에 용자가 들어가서 이거 헷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사법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에서 불관용 원칙을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원래 이 관용이라는 개념은 사법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관용 원칙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남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역설적으로 그 관용적인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았었잖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최근까지 술을 마시면 봐줬거든요. 주치 감경을 해줬잖아요. 뭐 그거만 있습니까? 기업인들은 뭐 나라 발전시켜줬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폭력은 집안일인데 어떻게 법이 판단을 하느냐. 전직 대통령은 초범이라고. 학교 폭력은 무슨 성장통이다 그러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뭐 엄벌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의 좀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관용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용어 관대한 판결인 거죠. 그렇죠. 관용은 관대죠. 조금 관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법의 그 관대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특정인들에게만
정치인들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때린다든지 이런 뭐 800원 버스 입금을 안 한 걸 가지고 뭐 끝까지 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 보면 전혀 법의 관대함이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공정하게 또 평등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관용이다라는 용어로 추워 올려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용적 판결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네. 사실은 그 홍세화 선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톨레랑스라는 개념을 거의 소개하다시피 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분조차도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불가용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랑스의 그 사실은 그 출장을 가 있다가 난민전 사건이 조직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죠.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망명자가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그 톨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환호했는데 우리 사회가 워낙 우리 사회가 이제 관용적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차츰 이제 그 홍세화 선생의 톨레랑스에 대해 비판하는 막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홍세화의 톨레랑스는 순진한 톨레랑스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세화의 생각이 순진하다는 게 아니라 톨레랑스의 나라 하면 프랑스고 철학의 나라 하면 프랑스인데 아까 뭐 입시제도에 바칼로레아 시험을 본다든가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에서 그 아프리카 2세들 식민지 2세들 베르라고 하죠. 베르의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수없이 많은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역사 속에서 보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 맞냐? 관용의 나라가 왜 저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연동되어서 미국식 톨러런스 라고 하는 개념, 협상하고 타협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사실 홍세화의 톨레랑스는 초창기에는 환호를 했지만 이후에는 별로 별반 주목받지 못하는 인연이 되고 났죠. 지금 또 미국식 톨레랑스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죠. 그것도 안 되죠. 지금은 거의 강압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트럼프 2기 들어서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그 톨레랑스가 한편으로는 네. 약간 이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약간 좀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그게 그러니까 관용을 용서로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현상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뭔가 어떤 우월적 위치에 있거나 깨끗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열등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봐준다는 식으로 잘못 착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용이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버스 파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불편한 거죠. 내가 불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제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어. 나도 만약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그러면 파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존재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야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관용인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참아야지 뭐. 내처럼 뭐 나 뭐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참아야지 뭐. 부자가 참아야지 뭐. 요때부터 이제 한 번은 참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 이제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다시 이제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 관용은 불간섭이라는 실천 양태로 나타난다고 치면 불간섭이라는 것도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않는다, 규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절제되면 좋은데 난 몰라, 니네끼리 알아서 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그죠? 무관심하고, 그럼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간섭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그 SNS에서 본 글들 중에서 제일 짜증이 났던 글들이 뭐였냐면 어떤 뭐 소위 말 지식인인데 끊임없이 진영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특정 진영의 시각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진짜 뭐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글들을 계속 써요. 근데 그분의 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의 진영의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그걸 교묘하게 돌려가면서 펴고 있는 건데 마치 자기는 진영으로도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영들이 싸우는 것에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거기에 간섭하는 건 지식인의 책무가 아니다. 네. 나는 진영 논리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은근히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 진영 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간섭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사실 교묘하게 어떤 참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식인의 또 다른 면들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개념 정리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관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 다원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닿는 어찌보면 발원지가 되는 게 보편주의나 평등 이 개념하고 떼놓을 수 없는 게 관용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조건에서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창안됐던 거고 예. 또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니 홍세화 선생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우리 관용적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건데 네. 그게 이제 2부에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관용적 사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다툼들이 많고 네네네네. 갈등이 심한데 그렇게 뭐 무슨 뭐 이렇게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면 사회가 평화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어떤 뭐랄까요 너무 온후한 그런 입장인 거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등의 정신이라기보다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줄여나가는 이제 해법으로서 이제 고민 결과로서 나온 물이다 이것이 좀 네. 그렇게 보면 더 좋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아까 이제 계속 우리 그 이제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그 홍세화 선생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거기서 나왔던 똘레랑스 개념이 한 우리 사회를 이제 강타를 넣으면서 사실 똘레랑스 관용이라는 개념은 이 귀에 되게 익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아직도 많은 오해와 여러 결이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이게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런 점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오늘 테마로 좀 관용을 잡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개념편이었다면 2부에서는 현실로 들어가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그리고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관용입니다. 조금 전 1부에서 관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이게 현실 세계에 이제 적용하는 어떤 중간 다리로 요 얘기부터 먼저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용의 반대말은 혐오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관용의 반대말이 직접적으로 혐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관용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 혐오라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현실 사회에서 이제 나타나는 몇 가지 어떤 좀 그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장현 시위가 있습니다. 자, 전장현 시위를 바라보는 관용적 태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내지 그러면 정반대로 왜 그 당신들이 다수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불편을 끼치느냐, 당신들만 옳으냐, 그리고 당신들만 절박하냐는 이런 목소리는 그러면 비관용적인 목소리인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됐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는데요. 철도 파업을 한다든지 아까 버스 파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예전에는 분개했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시민 의식이 좀 성장을 했는지 인정하고 저들도 생계를 위해 싸우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참아주자 이런 분위기가 어느새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민주화의 증거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장현 문제를 바라본 어떤 젊은이의 글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이 어떻게 보면 전장현 그 시위를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나는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그 이동권 투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침에 그 전장현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역에서 전철을 타러 갔다가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하필이면 출근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보고 떨어져서 봤을 때는 동의했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내가 이렇게 표변하는 사람인지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좀 반성적 글을 써놨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시각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정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져서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보지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나에게 피해가 됐을 때는 그 옳고 그름은 뒤로 제껴놓고 우선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피해를 주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썼던 그 글을 보고서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들의 주장이 옳고
또 이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보장돼야 되고 하는 거에서 다 동의를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문제가 됐을 때도 역시 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시민의식의 척도가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관용이라는 것이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제어를 하느냐 허용을 하느냐 해서 이제 뭐 허용을 한다면 뭐 내가 참는다 아니면 누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가 참는다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것이 시위가 지속화되고 자기가 회사에 지각이 자꾸 잦아지고 그러면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불편한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왜 시위를 해서 시민이 원래 가야 될 시간에 못 가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기본값 안에 비장애인은 배제된 채 다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내가 생각하는 출근 시간 30분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안 타는 조건으로 실제로 다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편리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본값이 뒤틀리니까 내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기본값이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게 다가와 있는 것이고 물론 비장애인은 아무도 이것을 의식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질문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애인의 특권 같은 것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면 좀 토론할 거리도 많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그 전장현이 그 외치는 목소리도 헌법적 가치인 신체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목소리예요. 장애인 이동권이 뭐냐 하는 게 다. 그다음에 그거를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어떤 그 주장도 신체의 자유라고는 가치에 기초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있는데 왜 그게 나는 침해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 개의 기본권,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럴 때 다름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조정되고 관용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리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게 더 큰 이익이냐 사회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에는 근데 관용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사회적 갈등이 있고 다름이 충돌할 때 기능하라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 그러니까 뭐 큰 소리 치고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장현 문제 그 오래됐던 문제조차도 어느 누구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정치의 한계를 또 보는 것 같고요. 사례 하나만 더 들어서 질문 좀 들어보게요.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 언제부턴가 생겼고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때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노 차이나존도 등장을 했었어요. 노 실버존도 등장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노키즈존이라는 것의 논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노키즈존 논쟁이라는 것이 뭐 그 주장하는 사람 마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노키즈존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안 좋은 어떤 이거보다 아니야. 너가 요즘 애들 어떤지 몰라서 그렇다고. 요즘 그 애들하고 보호자들 보면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키즈존 논쟁을 쭉 하다 보면 뭐 세상에는 다 진짜 뭐 빌런들밖에 없는 듯한 세상이 있고 이게 실제로 인간의 뇌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떤 거냐면 노키즈존 논쟁 이런 거 없을 때는 사람이 기차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누가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 아이가 우는지도 몰라요. 한 20분 정도 지나면 아이가 왜 울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근데 지금은 한 2분만 지나면 저거 뭐야?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맞아. 요즘 아이들 정말 버릇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많았잖아요. 노 시니어 존도 있었고, 노 아줌마 존도 있었고, 별의별 존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도 된다라는 이유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관용적 자세를 베풀 필요가 없다. 왜?
굉장히 사회적으로 해악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너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악이라는 얘기 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게 공리주의하고 자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와서 시끄러우면 다수의 카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와서 너무 떠들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바로 그러한 어떤 공리주의적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이건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림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들이 피해를 끼치는 주체. 그래서 제어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어를 또 평등하게 하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한국인들은 그냥 다 싫어하는구나. 카페에서 정말 조용하길 원하는구나. 아니거든요. 나한테 피해를 끼친 인물들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일 때는 더 가혹하게.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미국에서 온 영어 강사들이 뭐 마약 하다가 잡히고 이런 사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 오지 마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혐오도 결국은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우리가 뭐 관용적이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관용적이지 않으려고 해도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짚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겪은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집 아이들하고 이제 중국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20대로 보이는 동양인 남녀가 들어왔어요. 남녀가 들어왔는데 영어로 대화를 해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톤이 너무 높아요. 톤이 너무 높아서 밥 먹다가 자꾸 쳐다보게 돼요. 왜냐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톤이 높아요. 근데 나중에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희 집 애들이 하는데 중국인이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중국인 여기서 우리 중국어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중국에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성조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하이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왜 조용히 밥 먹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해서 노 차이나 뭐 선언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노 스모킹 존 때문에 논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행위에 대한 통제잖아요. 노 스모킹 존. 그렇죠. 그러니까 노키즈 존도 수영장의 노키즈 존은 논쟁되지 않잖아요. 여기는 아이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영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죠. 근데 행위에 대한 금지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통제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혐오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너무 편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금지시키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것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자기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건데 반대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노키즈존 있다고 하지만 요즘 뭐 반려견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관대한 어디든 뭐 반려견 동반 가능 뭐 이렇게 식당에서 봐줘주고. 근데 노키존 뿐만 아니라 뭐 뭔가 금지하는 그 문화가 싹트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전에 그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걸 이제 유엔이 중심돼서 하곤 했는데 몇 년도 한 3, 4년 전,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엔 회원국 5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등을 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가치, 그러니까 포용성 지수가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런 지수가 52개국 중에서 52등. 루안다보다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맨날 혐오한다고 하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보다 더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뭐 그런 발표를 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와 있나.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또 무조건 뭐 혐오해버리고 금지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문화가 싹 텄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결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유명인이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도덕적 비난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매장을 시키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관용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떤 유명인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속였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의 어떤 민낯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 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도덕적으로 우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도덕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지만 그 도덕이라는 것도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정의감으로 둔갑을 해서 저 상대를 가혹하게 처단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분위기하고 휩싸이다 보면 어떤 운 좋을 때는 어떤 연예인은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몇 개월 후에 복귀를 하고 어떤 연예인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도 복귀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일이 발생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어떤 범법 행위를 했거나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출연 중지를 하게 되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가혹한 반응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잠깐에 불과하고요. 근데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어떤 그 처벌도 다 받고 그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다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그게 밝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벌해졌나.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 아주 오래전에 저질렀던 아직 미성년자 때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그에 대해서 가혹하게 우리가 그를 거의 추방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좀 잘못된 문화다. 그러니까 이제 정님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얘기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뜻하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관용보다는 아까 이 사장님이 얘기했던 관대함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할 거라고 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뭐냐면 용서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대중에 과연 용서의 주체이냐.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용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용서의 주체는. 그런데 그러면 유명 인사 대중성으로 먹고 사는 유명 인사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실망감을 줬으니까 실망을 아는 대중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을 실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공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네. 그 법적 주체가 과연 대중들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의 흐름이고 여론인 건데 그런 뭐 여러 개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화해서 뭐 대중들의 몇 퍼센트가 반대를 하고 대중의 몇 퍼센트가 처벌을 원하고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그걸 실제적인 법이나 이런 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형적으로 다름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소수자들, 뭐 성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전형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관용의 한국 사회에서 관용의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성소수자에 대한 뭐 한국 사회의 접근은 뭐 처참하죠. 처참하다. 처참하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로 그 당사자들의 뭐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만 연구를 해봐도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고 사실상 이 관용이라는 것의 핵심이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건데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은 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혹은 그 피해가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뭐 노키즈 존 같은 게 그런 거죠. 나도 옛날에는 저랬어. 그러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주장이 이루어지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성소수자가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러면 남자 여자 결혼한 커플이 무슨 내적 상처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상성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는 거죠. 사회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혐오하고 그런 일들이 좀 악순환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의 관용의 정도를 재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조금 개념을 좀 달리 저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세화가 우리 사회에 전파한 똘레랑스는 순진한 똘레랑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나온 게 이제 차별하는 똘레랑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하승우 변호사가 그
마르쿠제의 이론을 갖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차별하는 톨레랑스는 뭐냐면 아무한테나 무조건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것. 관용을 베풀면 그도 나를 관용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거고 이 첨예한 갈등 대결 구도에 있는 것 속에서는 누가 차별받고 있는지 평등한 조건인지 이걸 따져보고 나서 관용을 해야지 현저하게 차별받고 있고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사람한테 관용하시오, 용서하시오 하는 것은 그것조차가 또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용의 대상이 있고 이게 싸움의 대상이 있고 싸워야 될 일이 있고 관용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별하는 톨레랑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문제지 뭐 그 관용적 사고를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도 실제로는 크게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그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와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다. 보통 시위하는 거 보면 이제 뭐 큰일 났다, 뭐 가정이 파탄난다, 뭐 그러는데 원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좀 사라져야 될 단어가 시기상조 이런 단어. 이게 마법의 단어예요. 무슨 말만 하면 시기상조 그러고. 예. 사실상 지금도 대선 후보급이 되면 종교단체 찾아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유도를 하면서 계속 이 논의가 좀 제자리에 머물러져 있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어떤 누군가의 자비로 이루어져야 될 개념이 아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나도 달라고 하는 거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용의 태도, 관용의 의식, 관용의 문화도 좋은데 사실은 관용의 제도화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한 예로 사실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한국 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하나의 어떤 또 반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개인적 차원에서 뭘 성찰하고 뭘 다듬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용과 관련해서. 뭐 멋지게 말하면 뭐 성장보다 성숙이 더 중요하고 뭐 검색보다 사색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라임이 딱 맞네. 현대사회의 특징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말도 길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긴 글을 읽지 못하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왔었는데 말도 그냥 평범한 농담 대화도 사실상 길게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을 이렇게 늘어놓지 못하고 생각을 정제하지 못하고 생각을 뭔가 합치지 못하고 좀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래된 여러 가지 변수가 섞여서 나온 결과인 거잖아요. 교육의 문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다 짚어내야 되죠.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불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 이른바 참견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연결지어서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는 그 현상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참견 뭐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일에 끼어들어서 참견하는 사람 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또 참견이라는 의미가 더 또 부정적인 게 뭐냐면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 참견에서 이제 훈계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뭐 명절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젊은이들이 가면 뭐 결혼 왜 안 하냐, 취직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참견하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참견도 사실은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참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순치시킬 필요가 있고 내가 이제 그래. 부모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건 참견이 아니라 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야라고 이제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즉흥적으로 이제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듣기 싫어하고 이런 걸로 이제 전락해 버렸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천 형태가 이제 불간섭이라고 한다면 불간섭과 이제 그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 행위가 간섭이죠. 그 이제 참견이죠. 간섭, 참견. 네, 그렇죠. 더 나가서 훈계 이런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뭐 대전제가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저한테 요즘 뭐 넷플릭스 방송 이런 거 유명한 거 나오면 다 봤는 줄 알고
뭐 흑백 요리사 봤어? 흑백 요리사 그 사람 우승했지?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진짜 내가 관심 있는 것과 남이 관심 있는 것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다양성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자꾸 침해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침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뭐 되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것저것 떠나서 관용은 용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착각이 좀 빚어진다. 요 얘기까지도 좀 함께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